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상가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7, 8월 예약 오픈 첫날 5,600만 원 매출을 하루 만에 올렸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오늘 다 공개할게요. 마흔상가 셀프로 고쳐서 호스텔 만들기 전체 과정 몰아보기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호스텔 용도 변경으로 키즈 풀빌라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분께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바로 거기가 어떻게 잘 될지 알고 들어가셨어요 였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정답을 빠르게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셔라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피아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키워드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부산 키즈 풀빌라, 창원 키즈 풀빌라, 포천 키즈 풀빌라, 경주 키즈 풀빌라, 전주 키즈 풀빌라, 그래서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여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부산 키즈 풀빌라 같은 경우에 검색량이 4,500, 창원은 400, 포천은 2,600, 경주 2만, 전주 1,400. 그럼 키즈 풀빌라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건 검색량을 조회하면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고, 조회수 대비 경쟁 숙소의 개수, 경쟁 숙소의 컨디션을 파악하면 제가 그곳에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오픈북 게임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60분 중에 8개의 건물을 계약 서포트하면서 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숙박업 투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검색량들을 제가 지도에다 매핑을 해서 충주 같은 경우에 모텔 검색량은 전국에서 24위이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42위, 충주 여행을 검색하는 거는 전국에서 18위.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들은 얼마가 있는지까지 지도에다가 다 표기를 하고, 여기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어디에 있어서 출장객들은 어디에서 오고 모텔들은 어디에 있는지, 출장 수요가 얼만큼이 있는지까지 이제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제 중요 거점들의 유동 인구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 모텔들은 어디에 있어서 여기에 모텔 상권이 정말 술 먹고 밥 먹고 놀고 편한지, 공단하고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동네의 실거래 평당가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예약률이 90% 이상인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동네이고, 요 옆 같은 경우는 90% 이상 예약률이 4곳 이상이 되어 있는, 실거래는 이 정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지역은 만실이 얼만큼 잘 되고, 모텔 검색량, 호텔 검색량, 여행 검색량, 여기는 출장 도시인지 아니면 술집들이 있어서 2030들한테 기획을 해야 되는지 아주 빠르게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 숙박업 지도를 만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원데이 클래스 신청하시면 되고, 내 물건을 분석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 상권 분석으로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셀프 공사를 하면 하자가 저렇게 많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이 하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하자를 잡지도 못하고 속만 썩고 계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까봐 쉬쉬할 뿐, 제가 실제로 료칸 숙소를 갔는데 료칸 천장을 도배지로 발라서 도배지가 다 터져 있었고, 가구는 쉽게 손상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하자 없는 공사가 아니라 하자를 잡아서 문제없는 숙소로 만드는 게 숙제인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자들과의 실갱이와 스트레스는 금융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지난 10개월간의 호스텔 용도 변경부터 공사까지의 여정 시작합니다. 전화로 명도는 다 끝난 상황이고, 가서 명도가 제대로 됐는지, 집은 다 빠졌는지, 명도가 잘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370평짜리 상가 현장으로 가보시죠. 상가 2개 층을 낙찰받았고 일부는 원룸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저기 멀리 바닷가도 좀 보이고요. 저희가 수영장을 만들어야 돼서 구조설계사분들이 왔다 가면서 이제 콘크리트 부은 철근이든 확인하느라고 좀 군데군데 뜯어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550평 오피스텔 건물도 가지고 있는 제가 왜 직접 셀프로 철거를 하게 된 걸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문제였어요.
처음에 은행과 10억 대출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심사역분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6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이 금액이면 철거부터 인테리어까지 충분히 맡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서라도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사의 약속 불이행이에요. 계약서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도면 완료, 1월 10일까지 인허가 접수, 2월 10일 인허가 승인. 지금은 몇 월이냐면 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요, 도면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말 다 했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대출 금액은 줄고 일정은 꼬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직접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들고 장갑 끼고 먼지 뒤집어 쓰고 석고가루들이 눈에 자꾸 들어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 과연 이 프로젝트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있는 돈 탈탈 털어서 투자하는 진짜 부동산 투자 이야기, 현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루에 딱 10시간만 공부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다면 하겠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될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망한 상가 37평을 2억 6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사실 건가요? 아니면 걸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37평이 아니라 370평이라면요? 2억 6천만 원에 사실 건가요? 아니면 걸으실 건가요?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뜻 선택이 안 될까요? 오늘은 2억 6천 망한 상가를 21억 감정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300평 상가를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은행이 갑자기 리모델링 대출을 3억이나 줄였습니다. 순간 멘붕.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됩니다. 370평 철거를 셀프로 하면 7, 8천을 아끼고 단열 공사를 셀프로 하면 또 몇 천을 아끼겠죠.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낸다, 해내고 만다를 주문처럼 외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금방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남한테 말로 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그냥 행동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쉽게 불안해하지 말고 쉽게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철거를 해봐서 또는 단열 시공을 해봐서 하는 걸까요? 투자금이 들어가고 해내야 하니까 하는 거죠. 포기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무섭죠. 저도 무서운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딪혀 이겨내야만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부딪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보세요. 남들이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나는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자신감 하나로 행동하세요. 단언컨대 당신이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승리의 여신을 만나는 티켓이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제 마음과 행동이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370평 망한 상가를 21억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요즘 제 몸이 엉망입니다. 팔, 다리 모두 상처 투성이가 됐어요. 왜냐고요? 바로 망한 상가 370평을 직접 철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타일 조각이 날카롭게 튀면서 다치고 무거운 마대자루를 나르다 또 찔리고 타일 철거는 위험한 일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일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꼬마 빌딩은 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저는 왜 꼬마 빌딩 중 촉박 빌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망한 상가를 철거하는 이유, 그리고
꼬마 빌딩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왜 저는 숙박 빌딩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2년 말부터 나락으로 떨어진 빌딩 시장이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숙박 빌딩 투자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시장의 문제와 숙박 빌딩은 왜 괜찮은 건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빌딩 시장의 뉴스를 보죠. 매수 금액보다 낮은 매각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로 22년 말부터 빌딩 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고 강남 건물들은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유찰도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딩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기 불안과 자영업자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IMF 때는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 시장은 IMF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은커녕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폐업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힘들다는 것을 카드사 연체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신용불량 폭증 기사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줄폐업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경기가 최악이라고 했던 IMF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건물주는 세입자가 잘 돼야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폐업하면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길어지면 건물주도 무너집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빌딩 수익성 붕괴와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건물주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대출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딩을 살 때 신생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고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대출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업 관련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거의 없다고 하고 가능한 곳들도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RTI는 부동산 임대업 여실 심사 시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이자 비용 대비 연간 임대 소득 비율을 따지는 것인데 개인만 적용하고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은행들이 신규 법인과 임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R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사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으로 건물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는 구조인데 은행 대출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상과 임대 수익률 하락입니다. 상권 침체 언제까지일까요? 네,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늘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이게 문제예요. 대출 금리는 올라서 내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공실이 늘고 그나마 공실은 아니지만 버티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야 되고 그러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간 건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99%는 투자 수익률이 다 하락했다는 거죠. 서울 지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투자 수익률이 1.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투자할 맛이 날까요? 대출 금리가 4%, 5%, 6%인데 월세 받아서 이자를 못 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꼬마 빌딩은 한때 돈이 되는 부동산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이유들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 2015년 이후 최저라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거래가 줄고 가격이 내리고 고금리 쇼크에 서울 지역 거래량 1년 만에 8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22년 182건이었는데 23년은 28건,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과거 몇 년간은 돈 버는 투자의 대명사는 꼬마 빌딩 투자였죠. 꼬마 빌딩 투자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 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꼬마 빌딩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꼬마 빌딩은 대박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주요 지역에 꼬마 빌딩을 사면 2, 3년 내에 2배 정도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지가 깡패다, 강남 불패다 이런 이야기들이 깨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남 건물주도 경매로 날아가고
화풀이였던 가로수길은 공실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문제가 없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숙박업 꼬마 빌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부동산 규제도 없고 은행 대출에도 문제 없고 RT 이야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숙박업 시장은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시장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인숙, 모텔, 러브호텔, 부티크 호텔, 에어비앤비, 스테이, 감성 숙소라는 몇십 년간 잔잔하게 변화하던 숙박업의 트렌드는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건물주만 숙박업을 할 수 있던 지난 세대와 달리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로도 숙박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매력을 느낀 2030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임대업에 머무르지 않고 숙박 꼬마 빌딩을 구매해서 직접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030의 감성을 6070은 따라갈 수 없는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대 교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젊은 숙박업 사장님들이 또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세대 교체가 될 때까지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몇십 년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숙박사업과 꼬마 빌딩 투자라는 결합 상품은 허들이 높은 만큼 수익률이 좋고 매력적이니까요. 제가 투자했던 익산의 경우 숙박업에 경험이 있는 사장님들은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월드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의 숙박업소를 엄청 늘렸고, 그 결과 전주, 군산은 관광지로서 입지가 강화된 반면 익산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하여 숙박업의 무덤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02년부터 20년이 지나면서 노후된 모텔로 가득했던 익산에 제대로 리모델링한 예쁜 숙소들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을 다 빨아들였고, 저희만 해도 13개월 5년 기간 동안 2, 3일 빼고 매일 만시를 기록했습니다. 투자금 대비 매월 영업수익률이 110%가 넘어가는 기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저는 익산에 망한 모텔을 사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과정에 투자원금 2억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추후 대환대출로 총 투자금은 1억 8천으로 낮아졌습니다. 매월 영업이익이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매각하면서 세전 시세 차익 7억을 또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우제를 지내는 투자가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를 것이다. 내가 한 투자는 오를 것이다. 내가 산 상가는 임차 이미 안 나갈 것이다. 임대료를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우제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매입가와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고, 이 건물은 기존 감정가가 얼마였으니 공사비를 투입하면 재감정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시세 차익은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정확한 사전 기획이 되어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망한 상가를 사고 돈이 부족해 셀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획대로 운영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옵니다. 제가 철거하고 있는 이 망한 상가는 몇 년째 빈 공실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변신할 것으로 믿어봅니다. 와, 몰골이 말이 아닌데, 아무튼 화장실 타일들 철거를 거의 끝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세보니까 117마대자루를 117포대? 아무튼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누가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한 거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 보이랑 바닥을 다 깔려고 합니다. 타일을 드러냈는데 여기 나중에 바닥 난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모르면 눈탱이 맞는 건물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눈탱이를 맞으면 얼마를 손해보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은 엑셀 파이프가 깔려 있는데,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이제 뜨거운 데는 뜨겁고 차가운 데는 차가운데, 이유는 물이 쭉 가면서 점점 식어서 밑에 쪽은 아랫목 윗목 옛날에 생기듯이 보일러인데도 불구하고 아랫목 윗목이 생기게 됩니다. 업자들은 이제 뭐 자기가 10년 20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 집이면 이렇게 안 하겠죠. 모텔 인테리어에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요즘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모두 올라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비품까지 포함하면 객실당 약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0개 객실 기준으로 보면
총 10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드는 셈이죠. 저처럼 없는 벽을 세우고 샤시도 교체하고 이것저것 추가로 작업하게 되면 평당 약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200평 규모라면 총 12억에 달하는 공사입니다. 문제는 공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수억 원짜리 숙박업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업자들이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실 시공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죠. 바닥 난방 파이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감겨 있거나 단열재 틈이 숭숭 뚫려 있거나 규격보다 얇거나 샤시를 교체했는데 틈새를 폼으로 꼼꼼히 충진하지 않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나 다양한 부실 시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닥 난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난방 파이프 감는 방향, 이거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달팽이 모양으로 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방 안의 온도가 고르게 따뜻해지거든요. 만약 지그재그로 감으면 보일러에서 시작되는 아랫목은 너무 뜨겁고 윗목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수가 점점 식어서 끝에는 차가워지는 거죠. 옛날 온돌방처럼 온도 차이가 생겨버려요. 자, 그럼 난방 파이프 시공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금이라도 꺾인 파이프는 버리기. 꺾였던 부분에서 누수의 하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길이는 50m 넘지 않기. 너무 길면 온수가 흐르다 식습니다. 세 번째, 달팽이 모양으로 감기. 아까 말했죠. 온도가 일정하게 따뜻하려면 달팽이 모양으로 감아야 합니다. 철거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앞놀차도 10대 넘게 나갔고, 제가 낙찰받은 상가에는 엑셀 파이프 밑에 기포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열재가 약했을 때 기포 콘크리트를 깔았어요. 지금은 단열재가 워낙 좋아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포 콘크리트는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멘트를 부을 때 PE 필름을 깔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균열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평활도가 좋으면 단열재만 바닥에 깔아도 됩니다. 단열재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기포 콘크리트 위든 그냥 바닥 위든 단열재를 잘 깔아야 열이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단열재 틈은 꽉꽉 채워서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단열재 위에는 꼭 PE 필름을 깔고 엑셀 파이프를 설치한 후 그 뒤에 방통 몰타를 치면 됩니다. 단열재 종류는 비드법 단열재가 좋습니다. 싸고 층간소음도 막아줍니다. 엑셀 파이프는 바닥에 잘 고정돼야 몰타를 붓고 나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포 콘크리트 위에 시공하는 경우는 철망으로 고정하면 되고 단열재 위에 바로 시공할 땐 엑셀 U핀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엑셀 U핀은 말 그대로 핀인데 단열재에 콕 박아서 엑셀 파이프를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꿀팁, 차각막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차각막 때문에 방통 몰탈과 단열재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균열이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추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는 1층이나 외부에 맞닿은 바닥이라면 중부 이지역 기준 단열재 130mm 이상이 꼭 필요해요. 층간이라면 30mm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숙소 바닥에 난방이 어떻게 깔리는지 감이 오시죠? 이런 기본 지식만 있어도 인테리어 할 때 사기 안 당하고 따뜻한 숙소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왜 하자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만약 부실 시공이 되면 바닥 마감재 다 드러내고 다시 엑셀 파이프 시공을 하실 건가요? 불가능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내내 마음고생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뭘 하면 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현장에 자주 찾아가기입니다. 건축주가 왜 현장에 자주 가야 할까요? 현장에 계약된 자재가 계약된 사양대로 들어왔는지, 눈에 안 보이는 곳의 시공은 잘 되고 있는지, 마감 상태가 양호한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없이 믿기만 하면 저급 자재나 안 보이는 곳을 대충 시공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별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기. 인터넷에서 공정별 하자들을 찾아보시고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기록해두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셋째, 공정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기. 사진과 영상은 시공 과정을 눈에 보이게 하는 기록하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하자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됐는지, 언제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 배선, 배관, 단열재, 벽체 구조 등은 마감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AS나 리모델링 수리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업체와의 분쟁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 내용이 계약서와 도면과 다를 경우 사진, 영상은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시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다르게 했다는 말을 입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기까지 다 걷어낼 예정이고요. 물론 반나절 했는데도 이 반밖에 아직. 그리고 시공사가 보내주는 사진만 보고 공정 잔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목공이 다 안 끝났는데 일부 다 된 곳만 찍어서 돈 받고, 도색이 다 안 끝났는데 일부 끝난 부분만 사진 보내고 돈 받고, 이렇게 인테리어 사기가 시작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색감, 조명, 디자인, 마감재만 보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건물주는 감리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내력벽을 해체하는 날입니다. 대수선 허가와 해체 공사 허가를 받고 벽을 자르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공사 정말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사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벽 커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침 8시부터 모여서 뭐 작업 준비하고 안전교육하고 10시부터 해서 1시간 저거 자르다가 갑자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설계사무실에서 구조보강을 먼저 하고 하는 걸로 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당자가 이사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감리건축사가 공사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0시 반쯤 실제 자르기 시작한 거 한 30분 하다가 공사 일정이 뭐가 안 맞다, 해체가 먼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에다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더니 설계사무실에서 심의 때 나온 얘기여서 일정 조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사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제 입장으로는 설계사무실이나 감리건축사나 이 상황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날 지금 인부분들이 6분이 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은 제가 다 해야 되고, 살다 이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게 됐는데, 아무튼 수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구조보강을 먼저 하라고 하니까 구조보강 할 때들 밑작업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진짜 짜증이 나는 날입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의뢰한 건축사와는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11월 13일에 1차 법규 검토서를 받았습니다.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용도 변경 및 실시 설계 도면 조건으로 3,300만 원에 11월 30일에 계약을 하면서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이 일정표에는 12월 20일에 인허가 도면 완료, 1월 30일에 해체 심의 완료, 이건 최대 예상치였으니까 그 전에 된다는 얘기였고, 2월 20일에 해체 착공인데 해체 허가는 예정 기간 2달 뒤인 4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늦어진 일정에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은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이유는 해체 심의 중 심사위원이 구조보강 후 해체를 제안했고 구조 설계사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에게는 알리지 않은 게 1차 화근, 2차 화근은 해체 공사 상주감리인 다른 건축사와 해체 업체, 그리고 저까지 3자가 4월 30일에 모여서 5월 9일에 해체 공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해체 공사 당일에 서류를 보다가 구조보강이 해체 공사보다 먼저 있음을 발견하고 감리건축사는 저희 용도 변경 담당 건축사에게 일정을 변경 요청했으나 심의 때 나온 이야기에서 변경이 어렵다라고 하고, 감리는 그럼 난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핏 보면 용도 변경 담당 건축사만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주감리 건축사는 사전 검토 기간 이틀 동안 인건비 89만원, 직접 경비 20만원, 재경비 102만원, 총 211만원을 받고도 당일에 해체 서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 용도 변경 건축사는 구조 설계사에게 사전에 내용 보고를 못 받아서 어를 타고 있고, 감리 건축사는 사전 검토 기간이 있었는데 돈만 받고 그냥 와 있고, 그리고 사전에 구조 보강하라고 한 심의위원은 이게 말이 되나요? 사진 보이시죠? 저도 당일에는 구조 보강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해체를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구조 보강을 먼저 하라는 걸까요? 벽을 잘라냈으니까 구조 보강을 하는 거지, 어떻게 벽도 안 잘라내고 구조 보강을 먼저 하라고 심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 알겠다고 하는 그 구조 설계사는 또 뭔가요?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대환장 파티입니다. 지금 이제 보강할 곳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요
볼을 기준으로 철판 보강을 할 건데 이렇게 지금 걸리는 배관들을 최대한 없애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영장이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이 위에. 그래서 여기에는 탄소 섬유로 보강을 할 거여서 여기도 배관이나 저렇게 전산 볼트들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달라고 하셔서 저것들을 오늘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주일이나 공정이 멈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보강팀이 오늘 들어오란다고 손 빨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풀빌라여서 여름 성수기에 오픈을 하고 싶었는데 벌써 5월 중순, 성수기 장사는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조보강 첫날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뒤에 50톤짜리 크레인이 준비되어 있고 구조보강할 철판들 지금 와 있어서 위로 이제 양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과정 지켜보시죠. 엄청난 양의 철판들이 들어왔고 대형 크레인을 통해 12층까지 무사히 잘 올렸습니다. 철판을 붙일 면을 잘 정리하고 리프트로 엄청난 무게의 철판을 볼까지 올립니다.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받고 벽 해체를 했으니 현행 기준에 맞는 구조 기준에 맞춰서 구조 보강을 해야 합니다. 수영장은 2개, 25톤, 15톤의 물이 들어올 예정이라 그에 맞는 탄소 섬유 보강을 합니다. 드디어 벽 해체 시작입니다. 벽 커팅을 시작으로 문을 2개, 수영장 창문 1개, 총 3군데의 해체 공사가 시작됩니다. 유압 집게로 콘크리트를 분쇄하기 때문에 크게 벽을 잘라서 쿵 하고 넘기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시네요. 공사 중지 명령 당해서 인건비 지출된 것 아시고 현장 소장님이 동료여서 다행히도 예상 일정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문 하나 만드는데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정말 이번 프로젝트 무사히 끝날 수 있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며 제가 왜 망한 모텔, 망한 상가로 고생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답은 돈이 되니까입니다. 망한 모텔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쭉 누수 흔적이 있는데 사실 위를 보면 깨끗해요. 누수보다는 지금 단열이 안 돼 있어서 일반 상가다 보니까 결로 문제인 것 같고, 누수랑 결로는 지금 석고보드가 좀 다르죠? 여기는 다 목상들도 드러내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힘도 들어서 철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프 철거를 해도 괜찮았던 상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허가 도면은 나왔지만 착공에 들어갈 실시 도면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사람을 부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370평 상가를 2억 중반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금융이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0억 넘게 매입을 했다면 금융이자 부담으로 셀프 철거가 맞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현장이 셀프 철거를 한다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비가 높은 현장은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내는 게 공사비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현장은 관리가 안 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누수도 있었고 단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결로도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려면 단열, 소방, 전기 등 모든 조건이 지금의 법적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꼼꼼히 하자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도 붙여야 하고 조적도 쌓아야 하고 수영장 방수도 제대로 하려면 바닥면이 중요해서 수평 몰탈로 면을 잡기로 했습니다. 방통 콘크리트를 얇게 시공하면 크랙 등의 문제가 생겨 나중에 수영장 누수가 생겨 손 쓸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테니까요. 밤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빌라가 여름에 오픈을 해야 하는데 여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마음은 급하고 정말 건축사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닥면은 고르게 잘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을 수영장 습기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파란색 도막 방수도 발랐죠. 오늘은 단열재를 양중하려고 하고 뒤에 단열재들이 지금 와서 한번 올리는 거 보겠습니다. 단열재 자재비만 800여만 원어치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비드법 단열재와 아이소 핑크까지 트럭에서 하차하고 나니 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또 며칠을 붙여야 다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걸 다 붙이면 제대로 된 도면을 받아볼 수는 있는 걸까요? 지게차에서 내리고 이사차로 올리고 사람이 또 나르고 자재 정리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거의 건평 300평을 저희가 붙여야 돼서 최대한 이렇게 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들은 파스너건으로 쏘고 면이 이렇게 물퉁물퉁하거나 이런 데들만 폼으로 충진해서 최대한 밀착시키려고 하고 있고 2m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은 대류가 일어나서 단열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2mm 이상 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밀착시켜서 시공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지만 단열은 마감재에 가려져서 눈에 안 보이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는 크고 문제 해결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마감재를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영유아들도 오는 저희 업장의 컨셉상 결로로 곰팡이가 피거나 단열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저희 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결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보통은 소비자에게 환기를 운운하며 헛소리로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상황이 보통인데 단열이 제대로 시공되었으면 대부분 결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열 페인트, 단열 필름 등으로 시공을 하셔도 결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단열은 단열재의 성능 곱하기 두께에 비례하는데 단열 페인트나 단열 필름은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단열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단열 페인트, 단열 필름으로 단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구매해서 붙일 이유도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두께의 단열재를 지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단열재는 벽면에 한 장을 붙이고 이음새 부분을 가려서 그 위에 다른 한 장을 덧대어 두 장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장을 교차 시공하기에는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두께를 유지하며 한 장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샤시 부분의 벽면은 약간의 곡선이 있는 상황이어서 부스러지지 않는 아이소핑크 3장을 겹쳐서 벽면의 곡선을 유지하면서 단열재를 부착했습니다. 잘 시공된 것 같은가요? 이 정도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유지되는 쾌적한 숙소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가구 치수까지 반영된 치수 도면이 완성되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선과 전열 교환기 배관도 천장에 다 매달아 놨죠. 네, 오늘은 조적 첫날이고 4만 장 정도 써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벽은 조적벽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가벽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시공의 편의성만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이었으나 한 층을 독채로 사용하여 세 가족이 함께 놀러 왔다가 아이 한 명이 밤중에 우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가족들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조적을 쌓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방음에 관련된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비용과 수고가 더 들더라도 조적벽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수영장 때문이라도 조적 공정은 꼭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전날 밤까지 바닥에 치수를 재고 먹줄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먹줄을 튀겨봐서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줄을 튀기고 있으려니 허리도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튼 조적이 들어오는 공정 기일에 맞춰서 모든 먹줄을 튀겼고 한 번에 천장까지 쌓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조적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이시죠? 천장 부분은 그냥 벽돌만 올려놓은 거.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안 봤으면 계속 몰랐을 겁니다. 수영장 계단 부분의 조적 모양도 잘못되어서 재시공 요청하려고 부숴봤더니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데는 저렇게 대충 쌓아둔 거. 25톤의 물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첨벙첨벙하면 물결로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쌓고 미장으로 쓱 덮어버리는 행태들. 건축주가 현장에 있어도 눈만 돌리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샤시 교체는 처음에 없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건축사와 건축과 공무원의 협의 과정에서는 없었는데 도면이 들어가고 여러 관련 부서에서 용도 변경 의견 취합 과정에서 열 에너지 문제로 창호 교체 이슈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니 창호 업체에 나간 돈이 7천만 원이네요. 난 모르겠고 옆 부서 제가 그러더라. 이런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빨리 AI가 완벽하게 서류 검토해주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7천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가 창호 프레임은 다 설치하고 최근에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유리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판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공사 일정 잡을 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은 시공된 창문을 뒤집어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손잡이가 문 밖으로 달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8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이 3번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해서 샤시 교체까지 했더니 이제는 배연창을 달았어야 하는데 전 담당자가 잘못 안내를 했다며 내가 확인한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빠지게 창문을 거꾸로 달았습니다. 전기 배선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 목공도 다시 해야 합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저는 언제 오픈할 수 있을까요? 가스 누출 경고음이 떴고요. 연소 가스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장님하고 일하면서 예. 녹물이 나와도 그럴 리가 없다. 연기가 새서 영상을 찍어드려도 그럴 리가 없다. 아니 무작정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고 제가 2주 전에도 갔다 왔어요. 조금씩 계속 물 때는 생겨요. 그런 거는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물이 아예 순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저희는 독채 풀빌라를 기획했기 때문에 각 층마다 수영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두 층의 청구 높이가 달랐어요. 낮은 층은 결국 바닥을 통째로 철거해야 했죠. 그 순간 든 생각은 이거 진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구나 였어요. 답답한 느낌의 수영장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벽을 해체했습니다. 공용부에서 수영장이 보이게요. 물론 그만큼 위험했죠. 해체한 상부는 구조 보강을 새로 해야 했고 탄소 섬유로 면 보강까지 했습니다. 수영장의 엄청난 수압과 무게를 다 버텨줄 수 있어야 했거든요. 다음은 바닥 평탄화를 위해 수평 물탈 작업을 합니다. 온수풀을 운영하기 위해 추후 단열재를 넣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문제는 모서리.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는 항상 크랙이 생기니까 실리콘으로 미리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진짜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전동 실리콘건을 샀죠. 기존 벽은 다 부쉈습니다. 콘크리트가 습기를 먹으면 약해질 수 있어서 도막 방수를 꼼꼼히 했습니다. 단열재를 붙여서 온수가 식지 않게 만들고 드디어 조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수영장의 온기가 금방 식지 않고 잘 유지되겠죠? 한 층은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다른 한 층은 벽이 아예 없었습니다. 조적벽을 새로 쌓아야 했죠. 고민은 이 벽이 수십 톤의 물을 견딜 수 있을까였습니다. 구조기술사는 1비면 충분합니다 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수영장이 터지면 뉴스에 나올 일이죠. 결국 1.5비로 벽돌 3겹으로 쌓았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수압은 버티겠지 하면서요. 설비 배관을 위해 구멍을 뚫는 코어 작업을 해주고 수영장 안에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판이 들어갈 프레임이 고정될 수 있는 밑작업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수십 톤의 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고정을 잘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크릴은 성인 남성 6명이 들면 옮길 수 있을 정도이지 위로 올려서 틀에 넣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 도르래를 이용해서 아크릴을 안착했습니다. 조적과 스테인레스 프레임의 이질적인 구조를 잡기 위해 그라우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라우트는 시멘트보다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특수 고성능 충진재예요. 강도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라우트를 채우기 위해 목수팀에서는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트를 반쯤 넣자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터져버렸습니다. 배관 설치 및 도막 방수 후 미장을 다시 하고 우레탄 방수를 2차로 합니다. 단열재를 바닥에 채워놓고 그 위에 수평 몰탈 중 강도가 제일 높은 마페이 울트라 플랜을 시공하고 스파이크 롤러로 기포도 빼줬는데 표면에 기포 자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시공을 해도 동일한 상황. 마페이에 문의하니 기포난 곳을 메우고 다시 해보라고 해서 모든 기포 자국을 다 메우고 프라이머도 열심히 칠하고 단열재 위에 수평 몰탈만 3번째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10년 하자 보증을 약속한 아버지와 아들의 방수팀. 그런데 첫날부터 장비 고장으로 일정을 지연시키더니 결국 딱 봐도 하자가 잔뜩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수영장 방수를 하다가 중간에 내보냈는데 지금 저희가 계약했었던 이유는 방수를 15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리우레아로 방수하는 면 마감이 최종 마감면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했는데 한번 상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경화가 안 돼서 손으로 눌러도 쏙쏙 들어가는 모습이. 다른 시공팀을 섭외했지만 저희가 오늘 섭외한다고 내일 오는 것도 아니고 공사 기간은 점점 딜레이가 됩니다. 항상 문제의 부분들을 제거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자 부분을 제거하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고 친 부분을 다시 방수하고 말리고 다음날 예쁜 하늘색 상도를 입힙니다. 그래도 이제 제법 수영장 티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펌프 교체 800만원, 인버터 교체, 보조 펌프 추가까지.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문득 배관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우리 펌프는 다른 배관에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저 모터를 켜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이 혹시 나와? 그랬더니 뭘 했냐며. 물이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랬는지 그냥 돈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수영장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 탁도가 아주 안 좋은데도 이런 상황인데 뭐 물을 어떻게 해라, 염소를 어떻게 해라, pH를 어떻게 해라 이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고 어저께까지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던 수영장 사장님은
오전에 온다고 했다가 저녁에 온다고 했다가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고 했다가 안 오시고 오늘 직원만 보내신다고 하는 상황이고, 물이 나가면 요 인피니티 풀에서 일정 수위에서 멈춰야 되는데 물이 다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충하는 두 쪽 다 물이 나가서 물을 계속 낭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물은 그 순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 원래 그 이물질들도 많이 있고 칼슘, 마그네슘 이게 상수도가 기준이 60에서 80ppm이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도 갔다 왔어요.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깨끗했었는데 조금씩 계속 물 때는 생겨요. 그런 거는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물이 아예 순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물을 예. 완전히 비워서 채우는 게 지금 5번째잖아요. 계속 사고가 나서 거의 아니 그 한 달 카본 동안. 부분은 제가 내일 음. 그 카본 우리 정수기 그 업체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건 다시. 카본 가루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 상부가 어디 스크린이 깨졌든지 연수기는 네네. 전부 냉수형이에요. 네네. 그게 온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염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활성탄 검정색들이 다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만든 사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목욕탕에서 쓰는 연수기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은 안에 PVC 배관에 변형이 일어나서 활성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만든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이 수영장 업체 사장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맨날 그런 적이 없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업자들은 만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이 활성탄이 다 나오면서 수영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가스 누출 경고음이 떴고요. 저 금방 동영상을 봤는데 금방 네. 가스분도 전화 통화를 하고 네네. 연소 가스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일하면서 예. 녹물이 나와도 그럴 리가 없다. 연기가 새서 영상을 찍어드려도 그럴 리가 없다. 뭐 아니 무슨 무작정 일이 그럴 있을 리가 때마다 다 없다가 그럴 아니고 리가 없다. 아니 무작정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고요. 네. 다른 이물질도 있고 찌꺼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전혀 뭐 무조건 안 그래요. 녹슬 때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수영장 모터는 한 개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시공업체를 불러서 병렬로 2개씩 설치했습니다. 한 개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 개를 가동시킬 수 있어야만 예약한 손님의 펜션 이용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공사가 끝나고도 수영장을 정상화시키는 데만 2주가 어영부영 흘렀습니다. 저는 업자들 덕분에 위궤양을 얻었지만 다들 좋은 업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5월 1일 하루 만에 7, 8월 예약 매출 5,600만 원 달성. 마흔상가를 호스텔로 바꿨더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룸투어로 보여드릴게요. 사고 많고 탈 많았던 풀빌라가 오픈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키즈 풀빌라로 했고 전국 최초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뒤로는 지금 저희가 바다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바다가 약간 안 보이지만 예쁜 수영장이 이렇게 넓게 잘 꾸려졌고, 물이 셀까봐 고민했었던 그 방수의 현장이고 하자들을 다 잘 잡아내고 25톤의 물을 잘 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엄청난 이제 공간을 했는데 회전목마도 해놓고 짚라인도 해놓고, 이쪽에 정말 다 보이시나요? 저희의 키즈 풀빌라 위아래층 1억을 투자한 이 대형 정글짐, 아마 웬만한 펜션에서 이런 규모로 정글짐을 놓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단층으로 120평의 공간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정글짐을 설치할 수 있었고, 그 리뷰를 보면은 엄마 아빠 분들이 우리 애들이 미디어 없이 하루 종일 너무 재밌게 잘 놀고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방이 3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 방들은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시설을 통해서 여기서 놀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 넓은 대면형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방의 특징은 실내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고, 여기 환풍기랑 요 2개의 환풍기로 고기 연기도 잘 잡아낼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다인용 식탁으로 여기 보시면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그래서 양옆으로 12명이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해놓고, 지금 이 75인치 TV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실내 공간에서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앉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부모님들이 편하게 쉬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물걸레질로 방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했고, 이 로봇 청소기 덕분에 아주 쉽게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디테일들을 많이 잡았어요. 지금 여기는 바닥이 강마루고, 저희가 거실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매트를 깔았는데, 매트와 강마루에 단차가 있는 것들을 다 잡아내면서 로봇 청소기가 아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기획을 잘 했고, 주방에는 저희가 정수기를 해서 손님들이 막 물병을 갖고 오고 이런 일들이 없게끔, 그러니까 냉수, 정수, 온수 다 나올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의 분유도 탈 수 있고 정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식기세척기도 마련을 해서, 저희 펜션에 그 항상 논란 있잖아요. 고액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내가 설거지까지 하는 게 맞냐. 근데 이게 현실상 어쩔 수가 없는 게, 펜션은 11시에 퇴실을 해서 3시에 입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4시간 안에 200평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정말 여길 난장판으로 하고서는 가신 손님이 있는데, 그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1분 차이로 청소를 마무리하고 다음 손님이 이제 입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그래도 손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비치를 했고, 저희가 수납장에 이렇게 다인용 식기류를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몸 가볍게 오시면 되고, 아이들의 특화되어서 저희가 이제 젖병 소독기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냉장고도 터치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최신형 냉장고를 세팅해 놨습니다.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막 칠순잔치도 하시고, 장모님이 이런 주방을 해달라고 했다, 남편한테 와이프분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고급형 펜션으로 저희가 잘 기획을 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몰딩으로 이제 보통 집에서 보이는 몰딩들이 하나도 없어서 더 넓고 쾌적해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은 벽하고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방문을 들어가면은 키즈풀 빌라 세팅하실 때 정말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침대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패밀리 침대를 저상형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키즈풀 빌라다라고 하시면서 일반 침대를 해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그런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는 침대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상형 침대로 손님들의 타겟에 맞게끔 세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화장실에는 이렇게 성인용 변기도 있지만 아이 변기까지 귀엽죠? 여기 조명 거울도 있고, 드라이기도 이렇게 최신형으로 샤크 드라이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는 저희가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매립 수전으로 샤워기까지 세팅을 했고, 이 화장실 공간도 이 고급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가의 비용을 내더라도 나 거기 가서 너무 아쉬웠어 이런 거 없이, 와 거기 진짜 너무 고급스럽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고급형 키즈 풀빌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숙소에 오시면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막 와이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편의성을 고려해서 하시면은 좋은 숙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이공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웰컴 간판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겨울철에는 외투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일러가 이렇게 2대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공간에 화장실이 무려 6개가 있는데, 수영장 안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각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지금 이렇게 공용부에도 있는 이유는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서는 엄마 아빠들끼리 술 한잔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깰까봐 막 물 살금살금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용 공간에도 화장실을 배치해서 늦은 저녁에도 편하게 놀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부모님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기획을 했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볼풀장에서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이렇게 공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공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인허가의 5개월, 공사의 5개월, 근 9개월, 10개월의 시간을 들이면서 멋진 키즈풀 빌라를 만들었는데, 진짜 우여곡절 많았거든요. 물도 새고 방수도 터지고 이런저런 하자들을 다 잡아내면서 펜션이 고층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티뷰도 나오고 수영장에서는 바다뷰도 나오는 그런 호스텔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획을 통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런 숙소를 또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